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주된 내용이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규제를 합리화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유유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했던 토론회에서도 똘똘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아마 세제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우연히 강남에 아파트를 5억에 주고 들어간 사람이 30억이 됐네? 그런데 나는 실현도 하지도 않았는데 30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를 해야 돼. 소득도 없는데, 은퇴를 했는데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송건혜입니다. 오늘은 현장이 아니라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서 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께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시작으로 처음에는 공급, 그리고 금융, 그리고 세제, 대통령이 주재를 해서 종합적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려는 거는 공급은 늘리고 투기자금은 막고 세금 기준은 다시 손보겠다라는 거예요.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주된 내용이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규제를 합리화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도 지금 문제가 많다, 서민주거 안정이 불안하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하면 실제로 가격을 누를 수 있냐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1기 신도시가 지금 가장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이 들고, 분당, 안양의 평촌, 군포, 그리고 일산, 이게 대표적인 1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수치로 보면 분당은 19% 상승한 반면에 일산은 마이너스 행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창릉 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창릉 신도시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없는데 약 38,000호가 들어온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털을 닦는 그 모습들만 보고서 일산 집값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서울 집값과 일산 동구 서구의 집값 그래프를 1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집값을 잡는 방법이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유유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을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다. 즉, 기존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토론회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동산은 곧 금융이고 금융은 곧 부동산이라고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투기 자금은 막고 실수요 금융만 살리겠다, 그래야 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왜?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렇게 부동산 금융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고가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금융규제책을 낸 게 지금 시장 전체에 작용을 하고 있고, 3가지 문제점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청약이에요. 현금 부자들만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앞단에는 공급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이주 착공이 지연이 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아파트입니다. 자,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임대료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서울 청약,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올해 분양을 한 아파트의 분양가입니다. 아크로드 서초 5구 면적이 8억, 그리고 OTA로 반포가 27억, 그리고 이촌 루엘이 33억입니다. 어때요? 당첨되면 좋겠죠? 그런데 금융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2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촌 루엘의 경우에는 현금 30억 있어야지 청약에 당첨이 돼도 입주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즉, 현금 부자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좋은 동네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청약 기회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드 서초 같은 경우에는 1099대 1, 그리고 이천을에 32억짜리 아파트가 135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약이라는 거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처음에는 탄생한 제도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다? 돈 있는 사람들만의 놀이터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금융규제가 만든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바로 서울 도심 공급. 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앞서서 이야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어떻게 되냐? 정비사업이 멈추고 있습니다. 왜?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가줘야지 그
그 집을 부시고 나서 착공을 하고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주비 대출도 받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분담금 대출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눌러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500억을 긴급 투입해서 이주자금으로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답답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입니다. 비아파트 공급은 줄고 임대료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 시민 절반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려 47.5%가 단독 다가구 또는 연립 다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비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빌려서 사는 것만 좋지 거기에 직접 빌라를, 비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는 원치 않는 수요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9분이 임차 수요예요. 그래서 이 비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매수를 해서 빌려줄, 즉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비아파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아파트를 사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사람과 비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사람이 동일한 페널티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불합리한, 인기가 없는 이 비아파트 수요가 더 위축이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전세 사기가 종지부를 찍었죠. 전세 사기가 발생되기 전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비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가 나타나면서 빌라 전세가가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가성비 있는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투자 수요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서울의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예전에는 6만 호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합니다. 서울의 작년에 착공 물량이 5,300호, 인천도 작년에 착공 물량이 1,600호, 경기도는 8,900호, 거의 10만에 육박했던 물량이 8,900호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비아파트 임대료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원룸 월세 가격이 71만 원이에요. 이러한 금융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부담은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일 날 재정경제부에서 이 세제를 손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토론회를 열었죠. 그래서 주택수보다는 보유 가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보유 기간보다는 실거주를 했냐 안 했냐 거기에 차등을 둬서 보유세 또는 양도세를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30억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보다 10억짜리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불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극심해졌죠. 이게 형평성 측면에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실거주하느냐 비거주를 하고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세제를 좀 개편을 해보자라는 게 이번 내용의 주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대통령이 계속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해야 된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언급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했던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아마 세제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이젠 저무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문재인 정권 시절 때 단기적으로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2020년도 7월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를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 해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해에 많이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거를 미처 못했던 분들은 종부세를 전년 대비해서 200%, 거의 2배 이상, 심지어는 3배까지도 종부세가 올라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번 정부만 버티자라는 게 거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버틴 분들은 성공했죠. 왜? 그 이후로 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세제 개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이점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다주택 전략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똘똘한 한 채 비과세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장기적으로는 주택수를 여러 개 하는 게 더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저물고 다주택 전략이 뜨면은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찾을까요? 바로 재개발이 될 또는 재개발 빌라를 쳐다볼 거예요. 왜? 아파트는 지금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통한 다주택 전략은 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주요 입지의 아파트는 지금 전세가율이 30%에서 40% 정도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 빌라를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보유세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선제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빌라 찾아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서울 주요의 재개발 빌라는 30억, 40억을 호가를 하고요. 그리고 좀 입지가 떨어진다고 해도 20억, 10억 정도는 투자금이 필요한 게 서울 재개발 빌라예요. 이미 빠른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주택 전략을 취할 때에는 재개발 빌라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다. 왜? 재개발이 된다는 거는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상은 빌라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들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보유세 부담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잠시 이 보유세 때문에 요동을 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재개발 빌라에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게 단기적인 시선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보유세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부터 우연히 강남의 아파트를 5억에 주고 들어간 사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30억이 됐네. 그런데 나는 실현도 하지도 않았는데 30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를 해야 돼. 소득도 없는데, 은퇴를 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유세가 개편이 되고 증세가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즉, 돈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여기에 눌러 앉았던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게 자산 가격이 급등을 했을 뿐인데, 그 급등한 가격에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불합리하게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사서 들어오겠죠. 즉, 주요 입지의 부동산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런 초양극화 현상이 이제 더 벌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견이 되고 있고요. 보유세 부담을 올려도 단기간 내에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듯 하지만 소득 있는 사람들끼리 몰려 살기 때문에 더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23일 날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가 열렸죠. 이것 또한 앞서 3차에 걸쳐서 진행된 토론회 내용이 재현된 그런 토론회 현장이었어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귀에 남더라고요. 정부는 정교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야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국민들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게 머리에, 뇌리에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교한 정책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정교한 정책이 가능했다고 그러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잡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는 항상 정책은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가 만들어져도, 사회 문제가 됐어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또 만들어지면 그게 해결됨으로써 다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한 정책을 핀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은 잡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은 상호 유기적으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급을 해야 된다 말하고, 금융위에서는 금융을 막아야 된다, 투기 수요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세금을 손본다라고 하면 각계전투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충돌을 해서 역효과가 발생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좋은 의도로 정책을 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규제 만능주의에 의한 패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돼요. 정부는 자본주의라는 경기장 안에서 뛰는 플레이어예요. 정부가 규칙을 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심판자 역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자본주의라는 그게 심판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자본주의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게 곧 경기이고 경기에 대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 안에서 플레이어로 움직이는 게 바로 정부예요. 여러분들이고요. 그런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정부가 심판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대로 다 맞아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정부가 했던 규제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규제들이 아직도 집값을 못 잡고 급등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되려 그러면 규제를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 규칙에 맞게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하게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도래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거는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볼 것이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단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정비석,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규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 스탠스를 보면 계속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재개발 투자에서도 빌라를 소액으로 선점을 해 놓으신다면 부담 없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 신청, 무료 공개 강의를 곧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고정 댓글로 제가 작성을 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올바른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